만성 피로, 몸이 원하는 신호 이런 것들을 눈치채지 못하고 이렇게 할 거. 이걸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이거 답이요. 사찰 음식밖에 없어요. 스님들은 매일 이걸 드시겠지만 우리가 어쩌다 먹는 이 사찰 음식을 상용화해서 이거를 전파를 해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래봤자 전 인구의 100만 분의 1도 안 되지만 최소한 나 옆에 있는 사람들만이라도 교화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사찰 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단계 막 땡기면 이 피곤한 거죠. 신맛이 막 땡기잖아요. 스트레스가 만빵인 거예요. 그래서 미식과 사찰 음식을 보면은 한국 음식은 재료 본연의 맛 이러면서 뭐 고춧가루, 뭐 남도에 가보면 뭐 남도뿐은 아니죠. 뭐 경상도도 그렇고 뭐 다 그러고 이제 서울까지 새빨갛게 해놓는 김치에서 제가 오직하면 김치를 싸들고 다니거든요. 그냥 슴슴하게 먹으면 되는데 물론 그분들만의 그게 있어요. 왜냐하면 날도 덥고 그렇지만 지금은 다 냉장고도 좋고 세월이 이렇게 좋아졌으니까 조금씩 줄이면 재료가 갖고 있는 맛을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속 가능한 것은요 꼭 뭐라 그럴까 그런 거랑 마찬가지죠. 나무를 지금 베어갖고 팔면 지금 당장 돈을 벌거든요. 근데 그 내 새끼는 굶어 죽는 거잖아요. 베면 어떻게? 다시 심어야 되죠. 벌목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이렇게 음식에 대한 미래와 돌아올 자손. 제가 어떤 아는 분이 당신 며느리가 애를 딸만 넷났어요. 나는 우리 애가 며느리가 제일 잘한 일이 대를 끊어놓은 일이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며느리 좋다고 하시는 말씀인데 저 들어보면 그렇더라고요. 저 아들들이 아직 장가를 안 갔거든요. 가도 걱정인 거예요. 내가 하도 늘어나서 야 너 빨리 장가 가야지 엄마가 뒤치다거리 힘들다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똑같은 거 하나 들어와서 둘이 같이 늘어놓으면 그것도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웃자고 한 얘기고요. 그건 있어요. 저 때는 모르겠는데 우리 아들이 장가 가서 또 아기를 낳잖아. 그럼 이제 너무 심오하게 들어가다 보면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생각 선뜻 들을 때가 있죠. 그래서 이 지속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그 조리를 하면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과 그리고 그게 가장 잘 지켜주는 현장이 사찰 음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정성이 담긴 자 여기서 정성이 담긴 음식 있잖아요. 내가 이걸 얼마나 정성스럽게 만들어봤는지 알아? 다 소용없어요. 그렇게 만들면 안 돼요. 그거 아니고 수치로 나타내요. 쑥 떨어갖고 맛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섬세한 음식을 해야 되는데 유자 화채를 하는데 손가락 굵기도 쓰라고 내가 이게 얼마나 정성인 줄 알아? 이거는 그 굵게 쓸은 유자와 가늘게 쓸은 유자, 가늘게 쓸은 배가 어우러져서 나오는 그 맛을 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성이라는 건 수치로 해야 된다는 거죠. 불교 철학의 계승은 뭐 여러분들이 저보다 100만 배 더 하고 계시는 거고요. 불교는 늘 자급자족, 요새는 뭐 다 안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있지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이미 알고 계신데 대중과의 다양한 소통을 위해서 스님이 지금까지 노력해왔던 그 레시피화하고 그 카테고리 나눠 놓으신 거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더 할 것은 그 레시피의 개량화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거지. 단체 급식을 할 때는 어떻게 예를 들어서 제가 아주대학교에서 콩나물 무침 하는데 콩나물 600명 줘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아줌마들은 어떻게 해요? 한꺼번에 다 묻혀놔요. 그러면 100명만 주고 나면 나머지 콩나물은 콩나물국에 둥둥 떠 있어요. 그럼 양념이 다 없어져. 맛이 없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맛없는 걸 먹는 건 두 번째 문제야. 내가 신경질 나는 거야. 내가 어쨌든 집어먹으면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콩나물을 10박스다. 10박스다 데치는 수밖에 없어요. 단지 데쳤잖아요. 국물은 반드시 안 버리고 국 끓이죠. 그렇게 데쳐서 구멍이 있는 그 채반 같은 데 있잖아요. 네모난 채반. 그걸 해서 냉장고에 이렇게 쭉 싸놓잖아요. 그리고 이쪽에는 어떻게 해요? 배식 때는
양념을 만들어서 그거를 묻혀서 낼 수 있는 양념에 꼭 110에서 120%를 만드는 거죠. 굉장히 중요해요. 단체 음식에서는요. 계량을 잘 하되 100에서 120% 정도 더 만들어서 왜? 단체 급식은 모자라는 것은 밥 먹는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이건 1인분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여기 그 나가는 통 있잖아. 매식하는데 거기다 그 콩나물 하나를 탁 넣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국자로다가 만약에 세 국자를 넣었어. 세 국자를 넣고 후를 마지막 버텼죠. 그래서 줬지요. 그러면 다른 통 그 수된 그 뭐라 그러지? 밭뜻? 그게 많잖아요. 다른 통에 다시 하고 다른 통에 다시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만족도가 저는 95%를 원하지만 아마 85% 이상 갈 거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사이즈가 크게 사이즈가 작게 여러분들의 손에 달렸다.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찰 음식의 문화적인 확산, 브랜드화 이게 맨날 근데 제가 이 정말 지금 어려운 말씀을 드리는데 사찰 음식 전시회 여러 번 갔거든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화두에 대한 답이 아직 안 보였고 그래서 뭘 보여주겠다는 거 이런 게 너무 없고 스님이 혼자서 그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한계가 있고 그거에 대한 대안을 대중이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그럼 너는 하냐? 저 못해요. 그거 할 것 같으면 저 거기서 매달려서 그걸 했겠죠. 늘 전시회를 가면 이 스님의 밥상은 이렇게 차려있고 이 스님의 밥상은 이렇게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차렸는지에 대한 그 끝에 대한 답을 대중이 원하는 거가 아닐까. 그래서 저도 요번에 그 목포 국제미식산업박람회에 지속 가능한 주간에 그 쭉 미식 주간을 만들어 놓고 사찰 음식에 대해서 했는데요. 스님들을 모셔다가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다가 바깥에서 보는 눈으로 이거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래서 기본 가락만 잡아주고 스님의 애제자 박성희 선생님이 그걸 하고 또 이제 그 밑에 그 스님 그 사람 밑이 아니라 스님보다 이렇게 좀 나중에 되신 장인 스님들 그분들이 와서 일을 하시고요. 이제 선재 스님께서는 이제 그 목포 해관에서 이제 큰 그 강의와 행사를 하시게 됐습니다. 거기서 그런 데서 꾸준히 주제를 정해서 하다 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21살 때 생전 안 가던 친구들하고 여행을 갔는데요. 그게 어디냐? 문경이에요. 아이도 없이 봉암사죠? 거기가? 봉암사 스님들이 내려와서 바로 댁을 못 가세요. 너무 걸어오셔서 너무 멀어서. 그래서 제가 저 댁에서 하룻밤을 주무시고 그 다음날 대구를 가고 대구에서 서울을 가고 그런 집이에요. 중간 기찻집 걸어 내려면 몇 시간 걸리신대요. 그 집을 갔는데 친구 이모네라고 갔는데 희한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싫지는 않아요. 이게 제가 만났던 어떤 그거 뭐지? 향도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아. 포교당 후원에서 얻어먹던 밥 뭐 그렇게 염려하지 않았으니까 이게 무슨 냄새 이런 걸 못 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지금부터 28년 30년 전에 선재 스님 토굴에 갔거든요. 근데 스님께서 산초차를 주셨어요. 그 냄새거든요. 이렇게 늦게도 안 그저 스님이 주셨어요. 이만한 유리병에다가 꿀을 잔뜩 넣으시고 그렇게 담가서 그걸 묵혀서 저를 차를 줬는데 그 향이더라고요. 그분은 그걸 장아찌로 담갔어요. 그 밥상이 제가 기억하는 가장 그 세계적이면서 정말 진정한 의미의 사찰 음식이라고 그래요. 영양가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김치, 문경김치 어떤 거 아시죠? 그 몇 글자고 그거 한 조각하고요. 그 사찰 그거 산초 장아찌 있고요. 또 무슨 장아찌 그걸 밥 한 그릇하고 9국이었어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기억하는 가장 먹고 싶고 차리고 싶은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배려라는 게 이제 스님 이제 역시 위에 제가자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배려가 없는 조리와 밥상 차림은 자 보세요. 밥상을 차리면요
대학교 가서 가리면 자 국은 어디다 놓고 밥은 어디다 놓으며 김치는 어디다 놓고 물김치는 어디다 놓을까 이런 반배도가 있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그거 어려울 거 하나도 없고 가르칠 것도 없어요. 오른손잡이다. 국물이 있어. 그러니까 오른쪽에. 왜? 왼쪽에 있어봐요. 그럼 그거를 산 넘고 물 건너 오면서 질질질질 흘리고 뒤 오면 그건 혼나는 일이죠. 이렇게 간단한 건데 그것조차도 배려죠. 저희 남편이 왼손잡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왼쪽에 국을 놔줘야 되죠. 근데 제가 타협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황혜성 선생님한테 제가 직접 교육받은 마지막 세대이긴 해요. 그렇지만 저의 주 선생님은 한복영 선생님이시죠. 근데 황혜성 선생님이 좀 예쁘장한 남자를 좋아해요. 네, 그리고 또 당신도 차근차근하세요. 근데 또 우리 남편이 그 수원 그 원행을며 정리의계를 화성성형의계를 감수를 하고 또 그런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둘이 잘 다니더라고요. 어디도 뭐 다니고 하는다고요. 그래서 이제 수원에 오시면 갈비를 사드리러 가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꽃게무침을 좋아하시고 두 번째 생선이 삐뚤어놓은 걸 싫어하세요. 그래서 생선을 잘 보면 제가 그게 아니 그래도 먹기는 먹거든요. 근데 제가 그게 그렇게 걸리는 거예요. 생선 대가리가 왼손에 오면 먹는 사람 입장에서 꼬랑지는 왼쪽에 오잖아요. 오른쪽에 오죠.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배가 어디로 갔느냐. 배가 나를 봐야 돼요. 근데 생선을 제대로 딱 자리를 놓고 반배도를 보면요.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이거는 여담이에요. 돌린 분 없으시죠? 그래서 배려라는 걸 합니다. 그 정조대왕이 정조대왕이 여러 8일 동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했지만 쌀도 나눠주고 쌀 나눠주면서 반드시 뭘 했어요? 죽을 써줬어요. 왜? 그놈이 배가 고파서 그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쌀 잃었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는 더 흙이 많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 생쌀을 씹어서 그게 먹을 때는 한없이 먹어요. 그럼 오징어하고 똑같아요. 뱃속에서 이만큼 부르면 걔는 맥혀서 죽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먼저 써서 그 배를 채워서 보내는 거예요. 그 쌀을 이고 과부, 호래비, 고아 뭐 이런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합니다. 근데 그 죽을 쏟는데 저 막루에서 2층에서 내려다보면서 죽 한 그릇 갖고 오너라 그랬으니까 수락관에서는 어떻게 해요? 맛있는 뭐 해삼 이런 걸로는 삼합죽을 쏟아줬겠죠. 근데 그 임금이 뭐라 그랬냐면 이거 말고 저 사람들이 먹는 저거 그게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한 주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배려예요. 자기 어머니를 7박 8일 동안 하는데 그분이 메뉴를 짜지는 않았겠지만 계속 메뉴가 미음죽 뭐 이렇게 해서 와요. 왜? 가마에 갇혀갖고 하루 종일 가마를 타봐요. 그거 살겠나. 먹고 소화도 안 되고 화장실 가기도 어렵고 그리고 가마 타는 거는 또 그 궁 뒤에서 또 연습을 하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서로 간에 배려를 한다는 것은 음식 문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차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배려가 어떻게 풀어졌는지를 이런 그림 보는 거 좋아하시죠? 자, 이게요 뭐냐면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시절에 컨퍼런스 같은 걸 하면 100명 들어간한테 잣국수, 콩국수 아무것도 못해 요리에 요자도 안 해보고 집에서 밥해 먹는 것만 하고 남이 주는 거 좋아서 배추김치 다른 사람 2통 담글 때 10통 담그는 그 정도의 실력이에요. 그런데 그 식당을 400명, 600명 밥을 주는 거를 맡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뷔페 같은 걸 불러야 되잖아요. 그거를 제가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했는데 잡국수를 주고 싶었어요. 근데 국수를 삶아서 넣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딱 해서 한 덩어리로 올라오잖아요. 근데 또 의사들하고 일하면 좋은 게 뭔 줄 아세요? 뭐가 몸에 좋고 어떤 걸 먹으면 어떻게 좋더라를 과학적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아는 선생님 중에 지금 방사선 치료하시는 분이 존스 홉킨스에서 왔는데 유방암 전문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 감자가 몸에 되게 좋다는 거예요. 그 생으로 먹으면 위에 좋다는 거예요. 다 아시잖아요. 양배추가 좋은 것처럼. 그런데 얘를 생으로 줬을 때 이해가 가세요? 생으로 드셨을 때 그 아린맛이 입에 확 치고 들어오죠. 그런데 제가 또 뭘 좋아하냐면 오이를 국수에다 1대1로 섞어서 비벼 먹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그 오이 비린내 아세요? 아, 신경질 나죠.
그래서 제가 그때 요리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게 개발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오이를 채를 썰었잖아. 그럼 채반에 놨지. 그 다음에 그 감자를 채를 썰었지. 채반에서 물에서 후를 건지면 둘이 1대1로 섞일 거 아니에요? 그럼 채반에 건졌잖아요. 그럼 다시 밑에다 통을 넣고 그걸 넣은 다음에 팔팔 끓는 물을 붓는 거예요. 오이 비린내 한 번에 없어져요. 감자가 그대로 아삭아삭한 게 마치 그 감자 채 국수가 그냥 느긋적거리고 부러지면 기분 나쁜 것처럼 이런 것들을 제가 그래서 이거 최고의 요리 비결에서 엄청 인기 끌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요, 고구마가 많이 있는데 고구마가 나오는 데가 여기 괴산 또 해남 또 여주 이런 데가 해마다 축제를 해요. 고구마 축제. 그럼 맨날 고구마 먹으면서 고구마를 먹을 때 뭐 먹어야 되죠? 김치를 먹어야 돼. 근데 그때 어때요? 홍수가 나고 뭐 장마가 지고 그래서 배추는 다 시들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고구마로 김치를 하자고 하면 대부분이 다 어떻게 깍두기를 담습니다. 고구마 깍두기 드셔보셨어요? 준놈이 신경질 나요. 이 몸 다 깨져요. 그 채를 쓸어요. 그런데 이 채를 쓸 때 어떻게? 부추하고 1대1로 섞어줘야지. 그럼 진짜. 근데 이거 부추 김치만 해놓잖아. 아, 있죠. 사짜로 지금 부추를 못 먹었다. 마음대로 쓰세요. 그 미나리 같은 거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요. 저는 이 고구마도요, 그냥 할 때도 있고, 아버님이 지금 94세인데 아버지 해드릴 때는 끓는 물을 확 끼얹어서 한 번 건져서 이렇게. 부추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해놓습니다. 자, 요게 그림은 이렇게 됐지만 이것도 최고의 요리 비결에서 했던 건데요. 오이를 5개면 5개 채를 썰어서 그 무게만큼의 국수를 삶아서 그걸 같이 후를 섞어서 거기다 뜨거운 물을 한번, 그게 아니고 오이를 채 썰었잖아요. 그럼 채반에 놨죠. 그럼 여기 국수를 팔팔 끓였지. 그것만 부으면 돼요. 끝이에요. 그럼 건지시면 오이 비린내가 하나도 안 나요. 이게 조리법의 기본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들어있는 근간은 뭐냐, 이런 거 한마디쯤 또 요거 원하실 것 같아서. 뭐 이게 뭔 요리냐, 상대편 먹는 사람에 대한 배려라는 거죠.